NK투데이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평양 아줌마 서울에 오다. 그래서 평양에서 살다가 실수로 이곳에 내려온 그래서 이제는 고향에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우리 김연희 선생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시민 김연희입니다. 보기 드물죠, 평양 사람. 정말 오늘 너무 더운 날씨에도 이런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거는 제 딸 같은, 제 딸이 22살이거든요. 아유, 정말 우리 딸들 같아요, 여러분들. 저 딸들과 같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어서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은 NK투데이에서 저와 함께 사회를 맡아주실 기자님, 문경환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실 남한, 북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식 표현이고 또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하면 북쪽의 표현이고 이렇게 좀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북쪽, 남쪽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은 북쪽, 남쪽 이렇게 표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지, 서울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한번 짧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실수. 네. 근데 사람이 인생 살면서 선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 수억의 선택을 위해서 그게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을 내가 온전하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완성된 인간이 있을까. 실수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순간은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실수였어요. 2011년도에 중국에 해외여행을 나옵니다. 사촌 언니네 집에 나왔다가 간 복수가 걸려요. 하지만 제가 맞이로서 부모님 앞에 간 복수 온 이런 험한 상태로 부모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인데 저도 이 중국에서 조금이라도 병치료를 해서 부모님 앞에 내가 앓고 있던 강경화 나 이번에 다 치료하고 왔어. 나 엄청 건강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자식의 마음이었던가 봐요. 이런 욕심으로 근데 거기서 제가 착각을 한 게요.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조선에서처럼 병치료에 돈이 조금 부과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약값이 엄청 비싸다는 걸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 세상을 못 살아봤으니까요. 근데 저는 외국인이다 나니까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약값이 늘어나는 그 약값을 해결하기도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언니한테 나 병치료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치료값 좀 대줘 이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힘으로 돈을 좀 벌어서 약값을 벌어서 치료하자 생각하는데 브로커가 그러죠. 탈북 브로커. 당신 바보냐고. 중국 사람들도 다 한국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오는데 자기 옆집 사람도 2달 동안 한국 가서 엄청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저보고 2달만 멀리 갔다 오면 큰 돈을 벌어서 병치료하고 저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남조선? 그게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멀리 2달만 멀리 밀항해서 건너갔다가 돈 벌어가지고 오면 내가 치료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구나 이런 너무 천진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데 신양 어느 건물 같은데 갇히게 됩니다. 한 탈북자가 7명 정도 있죠. 그때야 비로소 옆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탈북자가 뭔 말인지 전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탈북자가 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2달 만에 갔다 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실체를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속아서 왔다. 브로커한테 속았으니까 무조건 내 여권을 내놔라. 난 더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저에게서 여권을 빼앗고 건물에다가 가다 놓고 문을 걸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 상태에서 차에 태워서 끌려서 라오스를 걸쳐서 평양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죠.
제가 거기서 이 남쪽의 정세가 현실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현실처럼 차갑고 정말 무서운 세계라는 걸 조금만 알았더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 달리는 버스에서 유리창을 까고 뛰어내리든지 이런 오독 하나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또 두 번째로 착각을 한 게 그래 중국이나 라오스나 태국은 외국인이니까 남이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겠지만 도와주지 않겠지만 남쪽은 내 형제잖아. 내 동포잖아. 내가 이렇게 속아서 끌려왔는데 가족한테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하면 내 형제인데 왜 나를 가다둘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미련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 평양에 있을 때 그런 거 봤죠. 배를 전환당해서 왔을 때 판문점으로 돌아가고 비전형 장기수분들 평양으로 돌아가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남과 북은 형제니까 잘못 실수로 간 사람들 이렇게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난 속아서 왔다. 난 여기 살 이유가 없으니까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보내라 하니까 덕방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넌 이제 가면 역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너희 가족도 역적의 가족이다. 하지만 여기서 살겠다고만 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며 평양에 가서 너희 자식까지 다 데려다 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혹시 내가 북에 가서 죽는다 하면 내 고향 땅에 묻힐 거 아니냐. 내 부모님 곁에 묻힐 거 아니냐. 그 이상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겠냐 합니다. 하지만 끝내 저를 보내지 않고 2달 반 동안 국정원에 가둬놨다가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를 쓰지 않으면 너는 죽을 때까지 국정원 문을 나갈 수가 없다. 네가 여기서 죽으면 네가 국정원에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무섭고 두려웠고 정말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에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정말 버섯 같은 딸이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살고 싶었습니다. 꼭 살아서 그들 곁에 가고 싶었어요. 구자는 서약서, 구자는 자백서, 그런 서약서가 뭡니까? 정의 한 장이 100장, 1000장 다 써주고라도 내가 살아서 가족 곁에 갈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2달 반 만에 서약서를 써주고 나오게 되죠. 근데 그때 또 한 가지 제가 미련이 있었던 게 탈북자들은 이렇게 국정원을 나서게 되면 6개월 지나면 요건이 나옵니다. 요건 나오면 중국이나 어디 다른 해외 여행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백서 서약서를 쓰고 나가서 6개월만 기다리면 나도 요건을 받아 중국을 통해서 다시 내 가족 곁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되고 1년이 돼도 저는 요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안 주냐 하니까 국정원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처음부터 돌아가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건을 해주면 나중에라도 북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요건이 안 된답니다. 저는 이 남쪽에 사는 동안 절대 요건이 나올 수가 없으며 단 한 발짝도 해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커다란 섬 남쪽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년 세월 어제 가족을 그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처절하게 고향으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 부, 그 어떤 화려한 생활, 그 어떤 천만금이 내 앞에 차려진다 해도 가족의 눈물을 팔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한순간순간 맛있는 거 먹고 공기를 마시면서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부모님이 제 남편이 딸이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게 내 행복일까? 저는 풀죽을 먹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가족과 함께 부대끼고 힘들어도 함께 위하며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해요. 눈물이 막 맺히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따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너무 또랑또랑하고 또 어머님 보면서 왈칵 눈물을 쏟고 이런 모습 보면서 대단히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요. 반드시 정말 빨리 송환될 수 있길 기원해 보면서 또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방송으로 TV로 보는 이런 탈북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북에 돌아가겠다는 분의 북쪽 이야기는 어떨지 또 대단히 궁금하시죠.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말고 북에 또 돌아가고 싶은 평양 시민이고 싶은 이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쪽에서는 식의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이제 먹는 거. 보통 북쪽 주민들은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서 뭐 부식물 거리는 어떻게 사서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남쪽이나 북쪽이나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 형제니까 음식도 같아요. 그냥 뭐 겨울에 김치 담가 먹고 뭐 여름에 그 같은 것 같고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게 배급제잖아요. 그러니까 쌀만 배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야채나 고기, 물고기, 일체 모든 게 다 공급제로 나옵니다. 매 집마다 공급 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덕마다 아파트 한 서너 개 그 사이에 덕마다 뭐 남새 상점, 공업품 상점, 뭐 물고기 상점 다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공급 카트 가져가서 받아오는 거죠. 근데 혹시 여기보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순간에 난 뭘 먹고 싶어 하면 시장 가서 사 먹어도 되지만 북쪽에서는 모두 공급제이기 때문에 사가 나오는 철이면 사과를 공급해주고 배 나오는 철이면 배를 공급해주고 하기 때문에 겨울날에 내가 딸기 먹고 싶어 하면 국가 보고 나만 딸기 달라고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시장에 가서 자기가 의외로 먹고 싶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럴 때는 시장을 이용해서 필요한 거 하고요. 대체로는 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먹는 거는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선 한 마리 더 먹고 싶으면은 가서 사 먹는 건가요? 네, 생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 주에 메기를 공급했다 했는데 다음 주에는 뭐 장어를 공급한다. 다 매 주마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는 10대 메기를 받았는데 나는 딱 장어를 먹고 싶어 하면 시장에 가서 사 먹어야죠. 아, 네. 그런 뜻이군요. 네. 저는 이제 의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뭐 여자분들도 많고 그러면 꾸미는데 관심도 많을 테고 이럴 것 같은데요. 옷은 어떻게 배급이 그것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사 입는 이런 곳이 따로 있어서 또 되는 건지 그거 궁금합니다. 네. 하나에서 10까지 모두가 공급입니다. 옷도 당연히 공급입니다. 옷도 런닝에서 뭐 팬티까지 뭐 속옷부터 겉옷까지 모두가 다 공급이고요. 뭐 치약, 칫솔, 비누 모두가 다 공급, 모두 한 달에 몇 개씩 공급이고 신발, 옷까지 뭐 겨울에 서머시라고 하나 여기서 파카라고 하나요? 뭐 일체 모든 곳이 다 공급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동네마다 뭐 공업품 상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업품 상점에서는 뭐 옷이나 뭐 치약, 칫솔, 비누 이런 것들을 공급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용하지만 북에는 뭐 1백화점, 2백화점, 평양백화점 뭐 이런 백화점들이 많아요. 그 백화점들은 매 동마다 오늘은 어느 동 공급하고 오늘은 어느 동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백화점 표가 또 공급이 됩니다.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쫙 걸려 있으면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골라서 가져오고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공급표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골라서 가져가죠. 그리고 그 평양에는 뭐 한 2년에 한 번씩 뭐 행사 때마다 이럴 때 양복지를 또 많이 공급을 합니다. 옷대로 팔지만은 그래서 양복지 특히 교사님들 여기 교사님들 혹시 계세요? 예, 대학에서 교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양복지가 공급이 돼요. 무조건. 그러면 북은 여기하고 달리 여기는 해삼바다에서 기성복을 많이 나오죠. 북은 지금 맞춤복이 기본입니다. 사서 입지 않고 모두가 양복점에 가서 나는 자재를 어떤 것으로 이어주세요. 안감은 어떤 것으로 이어주세요. 자기 취향에 맞게 해서 맞춤 옷을 해 입습니다. 그 부모님 모시고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모님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보통 이제 정년 퇴임을 할 텐데 네. 몇 세부터 정년이고 뭐 연금 같은 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남자분들은 61세부터고요. 여자분들은 56세부터입니다. 율로보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뭐 할아버지들은 뭐 저녁에 대동강 유보도 가면 저녁에 좀 가면 색감이 앉을 자리도 없어요. 거기에 동네 할아버지들이 몽땅 낚싯대 들고 앉아 있어서 정말 자리가 막 신경이질하거든요. 서로 앉겠다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할머니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손주 보고 손주 꿀 들고 뭐 밖에 다니고 손주 보죠. 아, 집에서. 그렇구나. 네, 아까 어떻게 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진 아마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당 사진을 보면서 우리 오일장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이 북에서는 장마당은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좀 판매하고 뭐 사는지 이런 거 궁금해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평양시 같은 경우는 일일장입니다. 매일 시장이 열리고 농촌 같은 지방 같은 데는 10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내 사람들은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농촌 일들은 9일을 일하고 하루 휴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10일장, 하루 너는 날을 시장을 보라고 해서 10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에서 난 지금 시금치 먹고 싶은데 지금 배추 처리돼서 배추를 공급했다. 시금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서 제가 필요한 건 시장 가서 사야 되니까 평양 시내라는 거는 여기 서울시도 다 도시여서 밭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시 주변에 있는 개인 밭들 있는 사람들, 자기 개인 밭에서. 개인 밭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구나. 아니 밭이 없이 단층집, 여기서 말하면 단독주택이라고 하나요? 농촌의 단독주택 같은 사람은 땅집에서 살려면 밭 가꾸는 재미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아니 그러면 개인 밭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장에서 팔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럼 무조건 제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와서 판매를 하냐고요? 네. 네. 그러니까 땅이 내 집 땅에 뭐 50평이 이거 내 집 거다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이사 가기 전까지는 내 거예요. 누구도 못 다쳐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뭐 야채를 길러서 시장 내다 팔고 뭐 이런 거는 자기 마음이죠. 야, 그러면 진짜 채소 길러가지고 딸 예쁜 옷 사주고 이럴 수 있는 거네요? 그건 농촌 사람들만 그러겠죠. 저는 아파트라서 그런 거 기를 수가 없어요. 네, 농촌 사람들. 네, 다음으로 주제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생활과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선생님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연애 결혼, 중매 결혼 어떻게 좀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아해. 네 엄마 또래다 야. 저게 못생겼어요. 못생겼지만 그래 연애는 했어요. 그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가기 전에 김영직 사범대학의 양복점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직 사범대학에 체육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연애를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정말 시집 가기 싫어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부모님이 이거 맞딸인데 진짜 이러다 시집 안 가면 어쩌지? 해서 막 무조건 선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자를 데리고 와서 강제로 보라고 해서 우리 집에 한 50명 정도 선보러 왔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우리 집은 남자들이 선보러 오는 게 아니라 신체 검사하러 온다고. 이 사람은 작어, 이 사람은 뭐 말랐어, 이 사람은 어때? 다 싫다니까 신체 검사 온다고. 그래서 끝내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나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했어요. 그렇구나. 선생님 진짜 한 50명을 봤다고 하면 되게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 눈이 너무 높으셨던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무조건 막 데리고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그러면 남쪽에서는 어쨌든 요즘에 세 쌍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하는 이런 이혼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북쪽은 어떤가요? 이혼을 많이 하나요? 우선 이런 말 해도 되나? 우선 평양에서 이혼을 하면 지방으로 추방돼요.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좋자고 내 후대는 항상 눈물을 속에서 전망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나 하나만 내 인생만 좋자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시집장가 가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렇지만 거기도 인간 사는 세상이라 이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혼을 이렇게 법원 같은 데다가 제기를 하잖아요. 재판소에다 이혼을 하면 거기서부터 석 달 동안 기간을 줘서 뭐 한번 재판소에서 일부러 자료를 마련해줘요. 식당에 데려가서 국수 먹으라고 이렇게 넉마국수를 먹게 하면 이렇게 한 그릇 넉마국수가 얼마나 질긴지 모르죠.
그래서 한 그릇을 주어요. 이혼 남자 여자인데 넉마국수가 한 번 입에 넣으면 마지막 끝에까지 다 딸라 들어오거든요. 저는 넉마국수를 가위로 잘라서 먹는 거를 남쪽에 와서 처음 봤어요. 근데 북에서는 가위로 잘라 먹는 법을 몰라요. 그냥 넘어가면 계속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혼 남녀한데 국수 한 그릇을 줍니다. 일부러 데려가서. 그래서 마주 앉아서 젓가락으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짜증도 내면서 웃어도 보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 우리가 또 허튼 생각했지 하면서 마음을 좀 바꾸라고 그런 사업 막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간이 있어요. 서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래도 정 힘들면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드물죠. 그렇구나. 이게 진짜 저희 뭐 빼빼로 같이 먹는 거랑 비슷한 경우인데 우리도 남에서도 빼빼로를 이혼 남녀에게 주라. 예.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도 이 등 떠밀려서 결혼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일단 50명 중에 그래도 그 중에 50명 중에 괜찮은 사람 분이랑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부니까 그래도 부부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좀 진짜 크게 싸운 어떤 사건이라던가 좀 화해한 이야기 이런 게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부싸움 저는 많이 했어요. 남편이 의사라서 그러는지 술을 정말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저도 술을 먹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퇴근하면 그냥 맥주만 먹을 줄 알지 술은 먹을 줄 몰라요. 그래서 맥주도 술 아닌가요? 맥주는 술 아니에요. 청량음료예요. 맥주는. 저는 술 맛을 모르고 술 먹고 막 취하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술 잘 먹어서 술 먹고 쫙 기분 오는 거 정말 좋죠.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이제 돌아가면 남편한테 술 한잔 먹자 하고 먼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술 먹고 막 휘친휘친하는 게 엄청 뻘불견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신이 이럴 수 있지? 하고 제정신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엄청 술 먹는다고 싸움을 했죠. 아니 부부싸움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면 부부시니까 마요. 북에서 네, 남편이 법니다.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이제 보통 제가 듣기로는 북쪽에서는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뜯어 말린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뜯어 말리는 것보다 이민반 해를 해야 돼요. 저희도 집에서 몇 번 싸움을 했지만 술 먹고 눈만 꺾어대고 막 이러지 절대 소리를 못 쳐. 야, 왜 술 먹었어? 막 이렇게 속으로만 말을 해야지 소리가 좀 커지면 안 돼요. 옆집에서 들을까봐. 이제 한두 번 소리 나는 거는 사람이 살다 싸움할 수 있죠. 이해하지만 자꾸 소리 나는 집들 있잖아요. 가정 불화가 많아서 그런 집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인민반 회의가 있습니다. 자기 인민반에 한 아파트가 3개 인민반으로 되어 있어요. 한 5개 충씩 1개 인민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다 인민반에서 진행이 됩니다. 배정표나 이런 광고표도 다 반장을 통해서 내려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집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 인민반 회의 모였을 때 몇 층 몇 호 지금 자꾸 싸움이 있어서 아파트에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어떤 문제냐 해서 온 인민반이 모여 앉아서 원인이 뭔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끄럽잖아요. 이민반 다 몇십 명 모인 데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자니까 미안해서 싸움을 하고면 집에서 정말 조용 막 이렇게 싸움을 해야지 큰 소리를 못 내요. 도움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까지 무식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러면 남쪽에서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선생님도 또 실패하셨다고 하니까 또 어떤 경우에 또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지 연애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북쪽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남자의 정은 시냇물과 같아서 여러 갈래고 여자의 정은 폭포와 같아서 오직 한 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계속 시냇물이에요. 시냇물로 흘러요 정이. 근데 여자들은 폭포입니다. 나 정말 이 남자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 하게 되면 정말 충성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는 여자 남자들이 우리 며칠 사귈래? 돼서 우린 헤어지자. 드라마에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오늘로 끝내자. 그래서 진짜 사람의 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먹던 빵 부스러기처럼 던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정일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기 여성분들 맞죠? 여자들은 마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자가 문제네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그 남녀 평등 문제,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 범죄 문제 이런 게 큰 이슈도 많이 되고 했는데 북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 여자들 폭행 당하고 그 여자들이 이렇게 애를 낳으면 어린애가 있으면 직장도 못하고 육아휴직. 예, 무슨 그런 집에서 애를 길러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에서는요 기본이 여성 우대, 여성 존중입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8시간 노동제잖아요. 남자들은 8시간 노동제지만 여자들은 타가서까지 되는 어린이가 있는 엄마들은 무조건 6시간 노동제입니다. 그리고 2시간에 한 번씩 꼭 30분씩 애를 전매기로 타가서에 가야 돼요.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장이나 협동농장이나 아무 기관이 없어도 타가서가 없는 공장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애를 출산하고 석 달 만에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서 공장에 들어가서 애를 먼저 타가서에 맡기고 그리고 자기 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죠. 하다가 2시간에 한 번씩이니까 1시간 반 만에 30분 동안을 내 애기 가서 보고 젖 먹이고 애하고 안고 있고 이런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에 한 번씩 해서 4번을 가잖아요. 30분씩. 그래서 그 2시간을 빼서 6시간 일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여성 범죄 뭐 이런. 저희는 사실 늦게 가면 여자들 이제 보호해서 가는 이런 안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밤길이 위험하니까. 혹시 북에서는 그런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내지는 여자들이 보호받고 있는지. 예. 여자나 남자나 범죄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같지 않을까요? 남자도 범죄에서 폭행 당할 수도 있고 여자도 같고 하지만 사람들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강도를 한다 이런 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별로 우리가 느껴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 여자들이 네. 왜 이렇게 늦게 다니지 못하게 하고 네. 막 그러잖아요. 늦게 다닐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요 8시간이면 9시에 일 시작해서 6시에 일 딱 끝나면 전기가 딱 끊겨요. 그러면 10분 동안 현장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분 동안은 오늘 일하는 과정에 뭘 잘못된 일들이 있고 내일 일하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청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7시면 퇴근하는데 새까만 밤이에요. 7시면 퇴근하면서 이자처럼 맥주가 청량음료잖아요. 맥주 집들이 다 있어요. 지구마다 가면서 또 남쪽에 있는데 북에 없는 게 거기 있어요. 여기는 술집이나 이런 맥주집 가면 사람들이 다게 펄떡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술 먹고 맥주 먹고 그러잖아요. 북에는요 맥주집에 의자가 없습니다. 맥주는요 그냥 맥주집에 촉 가서 컵 500cc인지 툭 받아서 그 자리에 서서 쭉 한 컵씩 마시고 태국하는 게 맥주 문화예요. 예, 앉아서 이렇게 먹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청량음료이기 때문에 퇴근하면서 한 컵 마시고 가는 게 맥주 문화고요. 그럼 어떻게 그 남편분은 어디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환자 보면 수술하거나 뭔가 이렇게 구급 환자 생기고 하게 되면 환자 피부 어쩌고 환자 상처 받고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술을 좀 하죠.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늦게 퇴근할 때는 있어요. 언제냐면 삼복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여름 휴가철이라고 있죠. 여기는 여름 휴가철에 회사에서 휴가 기간을 지정하면 그 기간에 휴가를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북에는 여름 휴가라는 게 따로 없어요. 1년에 14일 동안인데 14일 동안 제가 필요할 때 끊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우리 이번에 어디 여행 갈래?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끊어? 하면 둘이 약속해서 끊어서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삼복도일 때는 뭐가 있냐면 법적으로 12시부터 까지 밖에 외출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더워서. 예, 거기에 우리가 제일 더울 때가 33도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33도 정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외선 이렇게 열병도 걸릴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는 절대 그 어느 현장에서도 일 못하게 합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던 곳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해요. 12시부터 4시까지 일 못하니까. 그 기간은 휴식하든가 집에 가서 뭐 잠자다가 무슨 집 일을 하다가 다시 출근해서 하고 8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여가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요가 시간 하게 되면 퇴근해서 9시간이잖아요. 퇴근해서. 근데 제가 남쪽에 와서 5년 동안 살면서 참 그랬던 게 우리가 뭐 회사 일 나갔다 온다거나 저녁 시간 되면 여기는 이상하게 무슨 그룹이 많더라고요. 뭐 동회, 동창회, 무슨 회, 우리 이거 운동단체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단체들마다 오늘은 회식, 오늘은 어느 단체 무슨 모임, 그런 각 단체들마다 모임, 술자리, 뒤풀이, 우리 뒤풀이란 말 몰라요. 뒤풀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갈 시간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저직 단체마다 만나서 뭐 회하고 뭐 술 뒤풀이 12시 1차, 2차, 3차까지 갔다가 집에 가려면 와, 그러니까 요가 우리는 그런 단체라는 게 우린 단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직장, 회사, 직장 단체밖에 없습니다. 직장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주 보는 사람들이고 헤어지면 다예요. 그럼 집이죠. 요가 시간은 철저하게 집에 갑니다. 그렇지만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나 못 만났던 친구들 오늘 좀 만날래 하면 잠깐 만나서 뭐 영화관 간다거나 뭐 어디 간다거나 그런 건 잠깐 있어도 대체로는 아마 퇴근해서는 곧바로 집에 가는 게 문화일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북쪽에서는 밤늦게까지 술 먹는 그런 문화가 없는 건가요? 새벽까지 술 먹고 이런 게? 진짜 놀라웠던 게요. 여기 술 문화예요. 나 처음에 술 먹었는데 자 이제 2차 가자. 그래서 2차가 뭐예요? 막 했는데 3차까지 막 가요. 저하고 2차, 3차 가셨던 분들 있죠. 여기. 근데 그거 정말 놀랐거든요. 북에서는요. 제일 늦게 제 기억으로는 제일 늦게 술 먹는 시간이 아마 10시, 정말 늦어서 11시? 그렇게 되면 자 빨리 끝내자.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내일을 위하여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예, 내일을 위하여. 내일 출근해야지. 내일을 위하여.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처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2시, 3시까지 술 먹고 다음날 어떻게 일하지? 와, 좀 대단하십니다. 예술하는 사람이고 연극 배우다 보니까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요. 북쪽에서는 직장 내에서 뭐 음악이나 밴드 이런 소모임이나 이런 게 또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또 어떻게 연습하고 뭐 이렇게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북에는 이렇게 11월 한 달만 내놓고 명절 없는 달이 없어요. 1월 달부터 제가 11월 달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섭섭했던 게 왜 내 생일만 명절이 없냐고 해가지고 그랬댔는데 그 한 달만 내놓고는 모든 달마다 명절이 있고요. 제일 큰 뭐 설 명절이나 우리 뭐 4.15, 2월 16일, 뭐 그다음에 무슨 구구절, 10월 10일, 뭐 8.15, 뭐 이런 큰 행사들에는 회사마다 노래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 공연. 예술 공연이 있고 예술 공연 끝나면 또 체육 대회가 있고 그리고 상반년도 하반년도 해서 체육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체육 검정.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높이뛰기, 너비뛰기 모든 운동을 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모든 직장 성원들은 악기 하나씩 다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요. 음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도 작업반이 몇 개가 되잖아요. 몇 개 작업반이 합해서 큰 회사가를 이루잖아요. 작업반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안 하고 못하고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인데 내가 못하면 지겠는데. 그래서 일 끝나면 그런 공연이 있을 때는 저녁에 남아서 1~2시간 정도 공연 준비를 하고 연습하고 가고 그러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쉬는 시간, 예를 들어 뭐 1시부터 4시까지 네. 이런 때 막 모여서 연습도 하고 이러실 수 있는 건가요? 삼복도일 때는 명절이 별로 없어요. 그건 딱 삼복도일 때만 4시간 노는 거고요. 일반 때는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입니다. 그럼 여가 시간에 주로 여가 시간에 대체로 하고 6시 퇴근하고 운동하고? 한 8시까지 한 2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죠.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이제 그리고 퇴근하고. 술집 가지고 10분 만에 쭉 들이키고 매일 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 가진 않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가서. 네, 그렇군요. 그 선생님 예전에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언제 배우신 거예요, 바이올린은?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선생님, 어린이들한테 한 가지 악기를 무조건 다 배워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요, 우리가 4년제거든요. 4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단 한 번도 바뀌질 않습니다. 왜냐면 7살부터 12살 그 사이가 얘가 어떤 재능이 있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 씨앗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그냥 우리는 한 아이의 엄마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자꾸 애한테서 재능을 찾아서 애를 바이올린 시키고 외국어 시키고 자꾸 뭘 시키려고 해요. 애는 처질이 그게 아닌데 애만 힘들게 하잖아요. 그것을 북에서는 국가 교원들이 합니다. 입학을 하면 교원들이 모든 애들한테 악기를 배워주고 하는데 저희 학급에서도 제가 또 음악 서저에 가서 하는데 이렇게 3면이 쫙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고 싶은 악기들 하나씩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드럼 있잖아요. 제가 드럼이 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드럼은 그 기악 중주할 때 가장 중심 포인트라서 조금 이쁜 애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는 바이올린을 하라고 해서 바이올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조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잘 못해요. 그 바이올린은 그럼 개인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지급해준 바이올린으로 개인이 악기를 산다는 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저 바이올린은 내가 졸업할 때까지 내가 무사히 쓰면 되고요. 매 학교마다 악기 수리공이 한 명씩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이니까 집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뭐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공 아저씨가 다 고쳐주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거죠. 다 공급해요. 그것도 다 악기까지도.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여기 김지영 씨가 노래를 진짜 잘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연희 씨가 바이올린 반주를 하고 노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저희가 선택한 곡은 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곡은 JK 김동욱 씨 아시죠? 예, 그 분이 우리 남쪽과 북쪽이 저작권 협약을 맺어가지고 만든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중에 JK 김동욱 씨가 남쪽에서는 불렀던 이런 노래고요. 진짜 지금 너무 부족하니 지금 사진 찍는 게 촬영하는 게 정말 정말 그런 네.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 날이라고. 시냇물 모여서 강을 이루듯 날들이 모여 생을 이루리. 그 생이 짧은 듯 누가 탓하랴. 영생은 시간과 인연 없어라.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예상보다 좀 잘 하신 것 같나요? 예, 쉬는 시간과 공연을 하는 동안에 질문을 쭉 받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저히 다 할 수 없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몇 개만 딱 골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남쪽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한데 북쪽은 빈부격차가 없는지 이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 집에 돈 10,000원이 있으면 우리 집도 딱 10,000원이 있어. 이거는 아니겠죠? 그건 너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옆집이 조금 괜찮을 수도 있고, 왜냐면 무슨 월급도 조금 차이가 날 거고,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엄마는 사회생활 안 하고 집에서 논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은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간부나 노동자나 이렇게 한마디로 평균스럽다. 이 정도로. 왜냐하면 국가에서 모든 게 공급이 되잖아요. 뭐 양산부터 이불부터 모든 게 다 공급이 돼요. 그러면 간부들은 2개 가지고 노동자는 하나 가져라. 이건 아니잖아요. 식구수에 따라서 관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빈부 차이가 심하게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어디 가서 뭐 강도질 크게 해와서 뭐 쓰면 어떨지. 그래서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씩은 좀 다르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대학생들 일과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 많이 하거든요.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 때 여기 적힌 걸로는 PC방, 노래방, 당구장을 즐긴다라고 적혀 있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실제로 즐기시나요? 대학생 여러분? 네. 뭐 그런 거 한다는데 그런 거랑 또 하나는 이제 남쪽에서는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취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할 텐데 취업 단계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에 국가 시험을 칩니다. 100%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시험을 쳐서 1등부터 20등까지는 대학 입학생 이렇게 돼요. 대학 입학 칠 수 있죠. 그래서 그 20등 밑으로 된 사람들은 실력이 딸리니까 대학을 못 가겠죠. 그 나머지 중에서 군대 나갈 사람, 군대는 우리는 의무제가 아닙니다. 자원제거든요.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게 됐어요. 군대가. 그래서 나가고 싶은 사람 군대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사람이 공장, 뭐 농장, 광산 뭐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공장에 나간 사람들은 공장에 공장대학이 있고 협동 농장에는 농업대학이 있고 수산사업소 같은 데는 오장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노동을 하고 그 저녁에 야간대학이라고 대학 교수님들이 직장까지 찾아와요. 와서 약간 이동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장대학을 졸업해서 그 원사의 인테리어해서 공장에 나갔든 대학에 갔든 모든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직접 대학을 간 사람들은 여기 분들처럼 대학생들이 제가 여기서 들을 때 실업자, 대학생들 직업 취업난 뭐 이런 말을 들어서 처음에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요 대학 졸업을 하면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3년 동안 무조건 현장 체험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강업을 연구를 했다 하면 광산이나 강업 부분 현장에 가서 3년 동안 현실 속에서 자기가 현실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연구한 강물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운동이 되고 무엇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내가 뭐 수산업을 뭐 전공했다 하면 수산 배를 타면서 직접 3년 동안 현장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3년 동안 무조건 3대 혁명 서적 또는 현실 체험해서 3년 동안 노동 현장에 나가야 되고요. 그걸 3년 끝나면 국가에서 연구소나 뭐 이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을 줬냐면요. 이 현실 체험하는 대학 졸업생들한테는 내가 어느 광산에 현실 체험을 나갔다. 대학생으로. 근데 그 광산에서 실제 이렇게 해야 더 좋은데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과학과 달리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무래도 나쁜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 졸업생들한테 곧바로 중앙당에다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얘는 위에 우리 용도자한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만큼 대학생 졸업생들이 권한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래서 농촌에 갔는데 주체농법에 맞지 않게 농사를 잘못 짓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신고를 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농장에서 농사를 잘못 짓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거기 있습니다. 농장이나 공장기업소 지배인이나 당비소도 이 대학 졸업생들 이 3대혁명 서적원도 말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 당비소나 지배인 사업 태도에서 뭘 잘못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잘못했거나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이 대학 졸업생들 3대혁명 서적원들이 그 관리를 합니다. 그런
체제가 있죠. 그래서 그 3년이 끝나야 직장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대학생들이 알바한다 어쩐다 하는 게 기본은 뭐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등록금 때문이겠죠. 여러분도 그러죠. 등록금 때문에 알바하는 거겠죠. 우리는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어죽하면 대학생들이 구두 수리하거나 시계 수리하거나 옷 수리하는 걸 대학 밖에 나가서 하면 시간 걸릴까봐, 학업에 열중하는데 시간을 뺏길까봐 일부러 대학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라고 편의시설까지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대학생들은 오직 학업에만 전념을 해야 돼요. 알바를 해서 뭐 어디다 쓰죠? 네. 그 다음 질문은요. 그 북한 이제 북쪽의 간부들 있잖아요. 뭐 상층 간부, 뭐 당 간부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과 일반 평범한 주민들의 삶이 많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뭐 특권 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네요. 혹시 여기에 북의 당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기도 당원들 많죠. 당이 여러 개 되잖아요. 북에는 당이 오직 한 개입니다. 조선노동당. 당원은 누구나가 다 되고 싶어하는 서망입니다. 저도 엄청 당원 되고 싶었거든요.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 저희 남편 다 당원인데 저 하나 당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딸이 학교에서 뭘 이력서 쓸 때는 엄마 당원이 아니어서 부끄럽다고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간부들도 당원이거든요. 근데 어디 신뢰를 둘까? 군대, 군사복무 다 하시죠, 남자들. 군대 나가면 장령 군관과 병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군대 나가서 자꾸 매를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서 왜 매를 맞는지 참 이상했는데, 우리는 중대장, 서대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대장, 서대장도 당원입니다. 그 밑에 병사도 당원이에요. 별 안 다른 병사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북에는 생활청화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뭐 다음에 뭘 잘해야 되겠다, 이런 청화 사업이 있는데, 그때는 그 별단 장령이나 빽빽이 병사나 똑같이 앉아서 세포 청회를 합니다. 당 생활 청화를. 그때는 병사고 뭐고 별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덕무동지입니다. 어느 동지 뭐 아야 병사도 자기 장령 보고 어느 동지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 고치십시오. 비판을 받아야 돼, 어린 병사 앞에서. 근데 혹시 폭행을 했다고 합시다. 단번에 어린 병사들 앞에서 망신을 쪽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부들도 그래요. 간부들도 직장에서 큰 간부들도 당원이고, 그 회사 밑에 노동자도 당원이 많습니다. 노동자와 간부와 같은 세포에서 생활청화를 해야 됩니다. 간부가 뭐 관료직을 썼거나 뭐 사리 사욕을 채웠거나 뭐 무슨 짓을 했다면 그 생활청화에서 노동자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간부들이 뭘 잘못했다 하게 되면 윗단에다가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부는 깜짝 못합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아마 더 뭔가 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노동자들은 뭐 노동자 세상이니까 노동자들이 제일이거든요. 하지만 간부들은 노동자들이 뭐라고 신고만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간부와 노동자의 생활 차이? 거기 있을 수가 어떻게 되지? 똑같이 식구수에 따라서 똑같이 나누어주는데 간부가 어디서 더 많이 가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질문은요. 남쪽에서는 이제 그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북쪽 주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남쪽 남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쪽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놀랐던 게 단 하루도 북에 대해서 씹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매일과 같이 북을 관심해 줍니다. 하지만 북에서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못 줘요. 남쪽에. 예, 관심을 못 해줍니다. 정말 관심하고 싶을 때는 남쪽에서 뭐 대학생들 큰 데모나 시위 이런 거 있을 때 잠깐씩 한 번씩 관심 주지, 여기처럼 향시적으로 못 해줘요. 우리가 배우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는요, 저 남조선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이다. 언젠가는 꼭 한 집에서 살아야 될 우리 형제다. 저 군사 분계선에 나와 있는 국군들은 미국의 총알바디들이다. 우리는 저 병사들을 설복을 개양을 해서 저 총뿌리를 자기 동족의 가슴이 아닌 이 저국 땅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에게 돌리도록 개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이 휴일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와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데 북쪽에도 그런 명절 같은 게 있나요? 어떤 정교 명절요? 네. 정교 명절은 없죠.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죠? 영화에선 봤어요. 영화에서 옛날 전쟁 전인가 그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렇게 전쟁 때 미국의 CIC 뭐 공작 붉은 단풍김이나 붉은 봉소나 이름 없는 영웅들 이런 전쟁 영화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쪽 사람들이 뭐 딴따따딴따따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TV에서 봤죠. 크리스마스 있다는 걸. 네, 그렇군요. 최근에 지금 리우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그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그다음에 그 북의 김성국 선수가 동메달을 따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 인터뷰를 김성국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우리 금메달과 동메달이 합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더 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조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후에는 그렇게 통일이 돼서 뭐 올림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대단히 어렵게 꺼내면서 이렇게 되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읽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주로는 너무 감동적이다. 왜 감동적이냐? 진짜 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진짜 통일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주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이 선수 너무나도 용감하고 용기 있고 어떡하냐 북에 가면 괜찮을까 막 이런 걱정 계속하면서 그런 글들이 댓글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북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다면 그 후배들 선배 후배하죠. 그 후배들이 다음 경기에 자기 나설 수 있는 용기가 날까요? 자기 가서 지면 와서 죽을 건데. 그래서 아마 무서워서 경기 누구든 못 나가지 않을까. 그냥 북조선이 체육에 선수 하겠다고 누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처벌을 한다면. 근데 그런 정말 왜곡되고 정말 즉 사기 가까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이번에 12명 그 북 정업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아시네요. 네. 그분들이 그 재판을 비공개로 재판하자 했는데 국정원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요. 이 애들이 나와서 자기 입으로 우리가 유인 납치됐습니다 하게 되면 북으로 돌아가서 처형될 거고 아니에요. 우린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이 처형물 된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정말 진짜 북이 독재국가고 뭐 이렇게 무서운 국가가 돼서 진짜 죽으면 어쩌나 어린애들이 생명을 놓고 장난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왔으면 살게끔 놔둬야 되지 않냐 이런 댓글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 가서 처벌을 받냐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진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나오냐. 다른 말 할 거 없고요. 1년 전에 제가 감옥에 갔다가 1년 전에 지금 출소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한 탈북자를 알게 됐습니다. 고경허라는 분이 있는데 한 몇 개월 알고 있다가 작년 12월에 중국 국경에 가 있다가 재입국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무사히 있죠. 여기서 북에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 노수희 부의장님이나 북에 갔다 온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쪽에 갔다가 2년 동안 살고 갔는데 10일 동안 벌부 조사받고 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살고 있다고 조선족이 집에 가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 가기 전에 여기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동네에는 그러니까 함경도 쪽이 탈북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제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기 한두 명 탈북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족이 탈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집이 비었잖아요. 북은 집을 던지고 사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빈집을 두면 아깝잖아요. 집 없는 사람한테 빨리 넘겨줘야죠. 그래서 그전에는 집이 비었으면 다음 순서 집 기다리는 사람한테 주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있을 때부터는 위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대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힘들어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갔지만 우리가 이제 다 편안해지고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면 언젠가는 꼭 제 집에 돌아올 거다. 그러면 그 집을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그 집을 그대로 돌려주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집까지 그대로 보관하는 사람들이 경기 나가서 조금 뭐 2등, 3등 경기 쟀다고 해서 들어가 처벌을 받으면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런 너무나도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하면 남쪽 사람들이 정말 모릅니다. 저처럼 남쪽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서 바보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쪽 사람들도 북을 정말 모릅니다. 여기 통일운동 하신 분들도 왔지만 이분들도 몰라요. 어느 한 분이 정말 통일운동 잘하시는 운동단체 회장님이시거든요.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 처음으로 갔는데 처음으로 평양 갔대요. 버스를 타고 어떤 농촌길을 지나는데 감자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아 감자꽃이 우리하고 꽃 같네? 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버스에 타고 있던 북 안내원이 꽃만 같은 게 아니라 감자 알도 같습니다. 했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와 감자꽃이 같아도 괜찮은데 북은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헤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색안경을 바라보면 정말로 같은 점이 많고 하나의 민족이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한국의 10명 중에 3명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러한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하는데요. 북쪽에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흔히 여기서 통일을 말하면 왜 통일이 되어야 되냐 생각을 하면 물론 자꾸 전쟁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통일이 되어야 북의 자원, 우리 기술 가지고 북의 자원과 인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근데 물론 평화도 정말 중요하고 경제도 정말 중요하죠. 통일이 돼야만이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 교류로 정말 강한 적으로 되겠죠. 하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북쪽 사람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가족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해야 할 이유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남과 북은 형제예요. 한 부모의 형제인데 잠시 외세우에서 잠시 갈라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빨리 그 외세를 없애고 같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필요할까요? 형제가 같이 모여 살겠다는데 우린 가족이잖아요. 북과 남은.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하는 데는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가족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남쪽에 오셔서 이제 5년 넘게 사셨는데 남과 북의 다른 점도 있지만 사실 공통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이건 남이나 북이나 똑같더라 이런 거 느끼셨나요?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공통점을 찾기가 참 힘드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공통점이면 그래도 우린 한민족이니까 민족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화가 100% 남아있지는 않지만 문화도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속일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니라고 해도 달라질 수 없는 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게 그 문화가 우리 민족의 문화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 제사 문화 겨울에 우리 조선 민족은 김치를 좋아하죠. 겨울에 김장 해 먹고 가족끼리 소풍 가고 들놀이 가고 추석이나 청명도 세나요 여기서? 청명은 잘 안 세죠. 추석이랑 먹을 거 많이 해가지고 산에 가고 이런 문화들이 그런 민족의 문화가 대표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나요? 북에서는? 비슷해죠 여기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네, 제사상도 제가 몇 분 제사 거기 따라가 봤는데 같습니다. 우리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같네 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차이점이 정말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주되게 진짜 놀랄 정도로 이렇게 다를 수가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 제일 놀랐던 게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게 뭐냐면요. 제가 너무 못생겨서 좀 이뻐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 잘하는 분이에요. 남남북녀라고 그 말 혹시 아세요? 네, 다 알죠. 남남북녀라고 북쪽 여자들은 다 미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김연희 씨 같은 여성도 살았냐고. 그래서 정말 농담이지만 내가 이렇게 진짜 못생겼지 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와서 제일 먼저 신경을 쓴 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차이 나는 게 남북 간에 우리가 피부과 많이 아시죠? 여성분들. 피부과 하면 우리는 뭐 상처나고 뭐 이렇게 토지고 이런데 뭐 치료하는 이런 데거든요. 근데 피부과가 뭐 하긴 뭐 이쁘게 해주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너무 신기해서 나 저기 가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가까운 피부과에 갔습니다. 가서 과장 선생님 만나서 저 얼굴에 기미가 많은데요.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하니까 250만 원 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가려고 하니까 카운터에 간호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돈 내고 가세요.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자 약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았어요. 근데 뭔 돈을 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 선생님하고 상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놀라서 병원은 환자 치료하는 곳이지 어떻게 의사와 말한 값도 내라고 하냐. 그래서 참 놀랐던 거고요. 또 한 번은 어떤 분과 차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지금은 잘 알아요. 톨게이트가 뭔지. 근데 그땐 몰랐습니다. 지나가는데 옆에 운전하던 분이 그 여자분한테 돈을 착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아시냐고 하니까 모르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주세요 하니까 이 길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돈 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가 길인데 자기 국민이 지나가면서 무슨 돈을 내는지 이게 너무나도 오왕이 벙벙한 거예요. 뭔 말인지. 그거 참 놀랐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내 집 마련. 혹시 그런 말 아세요? 아세요? 평생 내 집 마련 그 말 듣고 아니 왜 내 집을 왜 내가 마련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도 그 집을 평생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내가 집을 마련한다니 뭔 말인지 이거 참 이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지나가는데 프랑카트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감옥에서 탁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 애들의 아버지 엄마도 감옥에 갔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회사에 나가서 정말 늦게 퇴근하니까 애들이 저녁마다 부모님 기다리느라고 안타까워서 프랑카트를 내걸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아침 8시에 일 시작을 하면 빠르면 10시, 민반에서는 12시, 제일 늦은 게 새벽 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남쪽에서요? 네. 용천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게 절대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8시간만 일하고 오늘 일 뛰라고 한다면 어쩌지? 오늘 연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8시간은 시급으로 5,000원만 나오지만 연장되면 더블 걸음걸음 순간순간 돈입니다. 돈에 자연히 예속이 돼요. 저도 이제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또 연장을 하면 나한테 좀 더 돈이 차려지겠구나 이런 생각에 저는 야간 근무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저는 헐몸이니까 괜찮지만 애 있는 집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나 북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영웅은 아마 몇 번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에 가면 영웅 되시겠네요. 이제 많이 다음으로 남쪽에서는 사실 뭐 이만갑이라고 하는 이제 북쪽의 탈북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TV에서 보면 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데서 좀 진짜 이거는 정말 오해다. 좀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걸 나 어떻게 기억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래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 애들 보면서 그 애들이 여기 안 나가더라고요. 그 진짜 먹기 살기 위해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그 애들을 순진한 애들을 그 돈 몇 푼 때문에 저런 말까지 해야 되겠고 만드는 그 뒤에서 저직을 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고 좀 원망스러웠지. 그 애들이 무슨 또 어떻게 먹고 살자는 게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제일 아팠던 게 그겁니다. 다른 지방이라고 표딱지를 쓰고 나와서 그런 말을 했으면 지방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평양이라고 쓴 여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애를 버이락한 석탄더미 위에서 낳고 길가에 있는 유리 조각으로 애 탯줄을 끊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자기 속치마를 뜯어서 애를 감싸주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딱 진짜 같죠. 솔직히 보기. 제가 이 말이 그 누구든지 북쪽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평양에는 평양 산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에도 지방마다 다 산원이 있지만 평양 산원은 세계적으로 정말 소문난 이런 모시는 산원이죠. 평양 산원에는 평양 시민이라면 무조건 애를 처산부는 산원에서 낳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처산부가 제일 해산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낳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낳아야 돼요. 산원에 갔는데 산때 못 올라가고 바닥에서 낳다 미쳐 바빠서 그러면 그 의사 처벌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른 어떤 잘못은 다 어떻게 용서된다고 해도 어린이한테 잘못된 거, 어린이한테 어떤 피해가 간 거,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문제만은 정말 철저하거든요. 평양 사람이 버이락한에서 애를 낳았다. 하늘이 아마 두쪽 낳았다고 해도 아마 믿지 않을 말이겠죠. 그게. 그리고요. 어떤 목사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만갑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북송당한다는 말 혹시 아세요? 예. 북송당하면 북에 가서 죽는다고 하죠. 제 주위에 21번을 북송당한 사람이 있어요. 21번을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이만갑에 나온 사람은 3번을 북송당했답니다. 3번을 북송당했는데 3번째 만에 경찰서, 거기서 말하면 안전부죠. 여기서 말하면 여기식으로 하면 경찰서죠. 경찰서에 하루 종일 앉혀놨다가 새까매진 밤에야 집으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MC가 아니 대낮에 보내지 왜 새까만 밤에 집에 보내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그랬대요. 낮에 보내면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에 얼굴 뜨거울까봐 남들이 안 보는 저녁에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라고 밤에 보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인권이 없다는 인권 불모지라는 북에서 어떻게 이웃 사람들이 눈총까지 배려하는 그런 인권이 세상에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다음번 기회 때 저 여자 좀 다시 봐야 되겠다 하고 다음번 때 찾아봤답니다. 없었대요. 잘렸겠죠. 그래서 그 여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론 그 사람들이 이만갑에 나가서 잘못 말하고 하는 그 사람들도 정말 잘못한 거지만 이렇게 해야만 하는 현실이 뭐냐면요.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북찬양 거무죄로 8개월 동안 감옥 갔다 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자기 카페 블로그에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굶고 힘들었지만 우리 공장 간부들이 도시락을 사와서 공장 간부들한테 주고 간부들의 자식들한테 주다 나니까 간부들이 더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북찬양 거무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옥 8개월을 살고 왔어요. 징역살이를. 절대 북은 사람 못 살 사이고 정말 미친 나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돈을 받으며 강의도 나갈 수 있고 어디 나가서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거기는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실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탈북자들한테는 매 사람들한테 경찰 담당관이 있습니다. 매 계속 체크가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야 되고 나 어디 있습니다 보고해야 되고 조금만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예 그래도 북에 있을 때 조금 살기 좋았어 혹시 이런 말을 한다면 그 회사의 경찰들 찾아오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잘리겠죠. 그래서 아마 탈북자들이 눈 감고 귀 막고 제 소리 못 내고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또 그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또 많은 주변의 탈북자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갈래입니다. 한쪽은 야, 그때는 세상에 뭐 굶어 죽으러 가냐, 고개 왜 가겠다고 하냐, 이 전 자유 세상에서 배 부르고 등 따시게 먹이니까 뭐 행복하냐, 행복해서 그러냐 하면서 여기 왔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투정질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누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꼭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십시오. 꼭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힘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지 말고 당신도 나하고 손잡고 같이 가자, 저국에, 고향에. 그래도 고향 아니냐, 부모님이 거기 계시지 않냐, 가자 하니까 내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면 가겠다. 하지만 저국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형제들이 굶을 때 나는 나 하나 살자고 여기 왔다. 근데 저국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고향이라고 찾아간다면 그게 사람이겠냐. 난 국가가 영수해 준다고 해도 이웃 사람들 보기가 난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너무 어려울 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자니까 너무 재수로운 거죠. 힘들 때 사반사 뭐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는데 그래서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사실 본의 아니게 무슨 긴 시간 동안 청문회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되게 재미있게 재치있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긴 시간 이렇게 또 웃으면서 진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또 5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참 집에 또 이제 아까 따님 얘기도 하셨지만 가슴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여기 사실 행사에도 진짜 집에 만약에 가게 되면 못 오니까 집에 안 가게 되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참 귀한 시간 마련된 것 같고요. 꼭 평양에 가셔서 또 남북 평화가 화합이 잘 돼서 평양에서 다시 뵙는 걸로 대동강가에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대동강가에서 맥주는 대동강 맥주 절대 마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술을 말고 그냥 우리 탄산수죠, 탄산수. 네, 청량음료 한잔 하면서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NK투데이 정기 강연 평양 아줌마 서울에 오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끝나면서 우리 예전에 사실 6.15 선언 이렇게 나고 할 때는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다시 만나요. 네. 함께 부르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 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시라 다시 만나요 목매요 안녕히 다시 만나요.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